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한 130여 명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지정 토론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해운, 조선, 선박, 금융, 물류 쪽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우리가 물류의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박사님 그 뭐 그 책에서는 좀 물류 쪽에도 좀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인재를 이제 등용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주에 가지 않고 그 이제 한산도에서 그 문과 시험을 보도록 하게 하자. 네, 그것까지 있고 또 그 이제 군량미를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데 둔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세종 임금님 때 공도 정책을 쓰셨어요. 외구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섬에서 살지 말고 육지로 다 올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다 육지로 모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섬이 텅텅 비었어요. 그랬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그 군량미도 부족하고 백성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둔전을 일구어야 하겠다 해서 섬에 사람을 보내서 둔전을 일군 거죠. 그래서 예, 둔전을 일구어서 반은 군사들이, 반은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피난민도 해결하고 불량미도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셨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좀 어떤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수군들은 그 자체에서 그 병참이 조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일본은 맞습니다. 자기들 본국에서 전장을 가져오려면은 병참이 그 운송이 길이가 굉장히 길게 뻗쳐 있다 보니까 네. 일본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시간 되시면은 그런 이제 물류의 관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사장님이 물류 쪽에 그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물류 그래서 쪽에 그 일을. 부분도 좀 한번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네, 네, 토론 마칠 때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하겠는데, 안강은 대표님하고 이제 김정수 선장님, 이석행 그 사장님 그렇게 하고 또 김연빈 지금 대표님도 아마 뭐 준비가 돼 있으셔서 한 네 분 정도를 지정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강은 대표님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예,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출장 민병법의 안녕하세요. 안광원입니다. 해외 출장 어, 잘 다녀오셨죠, 대표님? 예, 어제 돌아왔고요. 오늘 이부경 박사님 강의를 좀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강의를 같이 할 수 없어서 뭐 좀 어제 서둘러 들어왔는데 어제 마침 격리를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격리 해제를 해줘서 지금은 집하고 회사만 격리 제한국으로 있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이병 박사님께서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순신 하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온양온천에 있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라서 어렸을 때 학교의 소풍을 다 온양온천에 갔고 이순신 장군의 그 생가하고 온양온천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적지를 만들어서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봐왔고 또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글이 필사즉생, 필생즉사였고요. 지금도 이제 그 글귀를 제 거의 저희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많이 그런 거를 어, 적용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경연을 통해서 한 20년 전에 제가 한산대첩의 충무 통영 쪽에 뭐 이 온양온천에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한산대첩에 직접 가서 3박 4일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목포에 정말 그 울돌목이라는 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서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에 출장 갔을 때 하루를 2박 3일 중에 하루를 완전히 빼서 울돌목 주변을 한번 다 돌아봤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고 그 위에 전시장 위에서 내려다보면 울돌목이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데 제 핸드폰 카메라로 줌으로 해서 이 물의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봤고 정말 여기서 전투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거북선의 신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임진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태가 되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서 나타난 리더십은 우리가 극히 존경할 만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제가 현대에 근무하고 있는 또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 거북선의 제2의 신화가 현대 정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이 조선을 만들고 첫 번째로 그리스에서 선박을 수주할 때 조선소도 없는데 수주를 할 때 정재영 명예회장님께서 썼던 신화가 우리 그 5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가 있는 거북선을 가지고 선박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리스에 중동화 그리스를 다녀왔을 때 그 밑에 이제 회장 그 우리한테 처음으로 발주했던 선주사의 사주의 아들이 지금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그런 연결의 이순신 장군이 있고 또 거북선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늘 보는 게 당연히 이제 리더십의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2010년도부터 2014, 5년, 6, 7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특히 이제 조선해운 물류 쪽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있었을 때 우리가 또 다시 또 코로나를 맞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약간 벗어나는 틈새 있지만 제가 해외 출장을 2년 만에 딱 2년 만에 갔습니다. 1년에 230일 해외 출장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 간의 허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제가 국가를 다니면서 각종 뭐 정부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런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불과 2년 만에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달라졌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지금 각 국가 간에 정보 교류가 없음으로써 통제된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깜깜한 방 안에서 이게 불도 안 킨 상태에서 밖을 보는 그런 형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밖을 너무 모른다. 지금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유비무환의 이 자세가 지금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순신 난중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가슴 깊이 절실히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순신 장군,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이순신의 리더십에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보면 유비무환의 자세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났고, 솔선수범과 인간에 대한 바탕을 둔 리더십도 굉장히 돋보여진 대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결단은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이나 또 일반 사람들 모두가 과연 어려울 때 어느 누가 나서서 빠른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정확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정보 수집력과 이 활용 능력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순신 리더십에 보면, 또 난중일 이런 데 보면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날 밤바람은 몹시 싸늘하고 차가운 달빛은 낮과 같이 밝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였다. 이것은 이제 난중일기라는 한 대목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밖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병력과 물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략했을 때, 우리는 배 12척도 없는 판옥선 가지고 대응을 했던 그런 시절, 남은 그 수많은 배에서 12척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 이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할지를 몰랐지만 결국 장군은 그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17전 10승을 거뒀던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외국 기업과 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쟁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언제나 늘 올바르게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가 좌절할 것이고, 저는 이번에 중동과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코비드 그 백신웨이트를 다 했고, 그다음에 세컨샷까지 다 했고, 각국에 입국할 때마다 PCR 테스트를 다 했는데, 우리는 갈 때 중동, 유럽, 두바이, 사우디, 그리스 엉망인 나라니까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했는데, 우리는 백신 레이트가 지금 뭐 67%, 80%, 70%까지 맞았다고 하고 있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백신이 처음에는 확진자가 200명 나왔을 때 또 사망 나오니까 800명 나오니까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계 최고로 백신을 잘했던 나라라고 온 동네 떠들었는데, 중동, 두바이, 유럽 가니까 거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다 모이고 있는데, 너무나 철저하게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PCR 테스트를 하려면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바로 결과를 볼 수 있고, 철저하게 백신레이트가 되어 있으면, 세컨샷이 되어 있으면, PCR 결과가 있으면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도
뭐 사장도 입시를 안 시켜주는, 아예 미팅조차 잡아주지도 않는 그런 철저한 관리 속에 있어서 그 사람들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으면서 모든 관리를 그런 나라가 철저하게 잘하고 있더라. 근데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지?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4시간 동안 인천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들어온 사람이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다 그냥 그 뭐 확인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몇 시간씩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있어서 거기서 제가 코로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순신 장군의 이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생존 전략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정보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필요하다면 피난민이라든지 포로로부터 정보를 수집했고 정보원과 정통선을 띄워서 여러 가지 이동상을 면밀히 살펴서 백전백승의 결과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이런 철저한 환경, 자신만이 처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강력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게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이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신뢰 경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회사 최고 경영자의 리더로서 또 경영자로서 살아왔는데 하루하루가 이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이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또 옛날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 정말 우리 임원도 사장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저의 방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이순신 장군은 이미 그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심지어는 영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는 분이 해군 역사상 영국의 넬슨 제독은 세계 최고의 러일 전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군 역사상 군신은 제독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 한 사람밖에 없다랄 만큼 그렇게 존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사를 지낸 적도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신뢰와 경을 바탕으로 가치 창출을 공유하고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이런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직원과 부하와 본인이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계 경제 전쟁 시대에서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혁신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혁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어려울 때 준비도 안 됐지만 이순신 장군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개발을 했고 결국은 일본의 그 많은 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북선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남과 쉽게 우리가 경쟁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동하고 그리스 출장 가면서 한 60여 명의 선주와 화주와 물류 CEO와 CTO를 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분들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물류나 해운이나 조선 분야는 탈탄소가 어떻고 그린하우스 가스 탈탄소 제로 이런 얘기를 굉장히 탄소 중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지 않으면 우리 해운 물류가 상당히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세계 시장의 물리의 판도의 변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의 판도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때 제가 이번에 보고 들었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포럼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리더십의 중심은 유비무환의 자세와 불기 관리의 능력, 솔선수범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둔 리더십, 용기와 결단, 그 다음에 끊임없는 혁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탁월한 경영 원칙과 전략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이기기 위한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붕영 박사님의 강의를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이순신에 관련된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받고 저한테도 이제 그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봤던 책 중에 또 이제 다른 교수님이 썼던 경제 전쟁 시대 이순신을 만나다는 또 책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과연 그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그 이순신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포용하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박사님 강의를 정말 잘 들었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탕해서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정말 다 같이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해서 잘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순신 리더십은 유비무환의 정신,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대표님 너무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한 2주나 3주 뒤에 좀 강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빨리 좀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항상 바쁜 일정임에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항상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선장 출신이시면서 또 해군에서 또 이순신과 관련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또 에피소드도 있다 그러시는 우리 김정수 선장님께서 캐나다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저녁에 가게 끝나자마자 여기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내려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에서 딸내 식구가 우리 예쁜 손주들 데리고 여기 공항에 도착해요. 그래서 마중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 둘째 딸이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둘째 딸 집에서 지금 접속했습니다. 예. 오늘 하여간 우리 이부경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진짜 제가 이부경 이사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 있는 걸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아주 훌륭하시고 참 멋진 사업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보고 대사께서 좀 세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순신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해양대학은 우리 장보고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순신, 우리 해양대학은 우린 장보고
그래서 저도 장보고 연구회의 소속이었는데 하여간에 오늘 참 좋은 말씀. 특히 요새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이제 총재로 됐는데 이 사람들 전부 이 사람이 이제 아베 동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필요한 시대를 진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역사 교훈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1989년부터 서울에서 해운에서 다니다가 89년부터 96년 캐나다에 올 때까지 근 6년간을 바르고 통영 도남동에서 모터보드 제작소 공장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보트 제작을 하고 그 엔진 판매 선액이라고 그러죠. 그 판매 수리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세 분의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 그 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화가 이순신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이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91년 여름이었죠. 그때 한국해양소년단을 설립하신 우리 한국해대 17기 선배신 그 김열리 사무총장이 갑자기 저를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보통 때 저랑 친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갈 곳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그리고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옛날 전두환 시절 그 정부의 아주 실세였죠. 그 허문도 전 정무수석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들어가니까 이분 아주 뭐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더만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다음 해 1992년에 이제 그때 선거구 이분이 원래 고성분이신데 충무 고성 거제가 선거구였어요 그때. 그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고 우리 해양소연단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총장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해양소연단은 그 허문도 씨한테 그 진 빚이 있습니다. 옛날 1984년에 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그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때 해양소년단이 거의 해체하고서 막 다시 또 일어서려는 무렵이었는데 그분 도움으로 해서 관악구에 10층짜리 건물도 빌딩 큰 것도 생기고 하여튼 재정이 탄탄해졌죠. 그리고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한 법률이어가지고 해양소연단의 그 기틀이 된 그런 법률입니다. 하여간 그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해양소연단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선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구와 똑같이 충무, 고성, 거제 세 개를 갖다가 한데 묶어가지고 해양소연단 그땐 해양소연단 연맹이 그 지금 경상남부 해양소연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남 서부의 그 진주의 해양소연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무, 고성, 거제를 묶어가지고 해양소연단을 발족을 해서 자기를 좀 외곽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면서 하여튼 저한테 거마비를 좀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분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해서 그 지역을 묶어서 창단을 했습니다만은 그분 말씀대로 저희가 그분의 외곽 그 기구로서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저희는 하여튼 창단까지만 했던 그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제 부연맹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창단을 갖다가 쭉 지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 연맹장을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분 저분 막 올렸는데 나중에 그 허문도 씨께서 한 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공성욱 공이셨습니다. 그분은 지역에서 그 옛날에는 그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지역 유지가 많았어요. 그 지방에 내려가면. 그래서 이분도 충무 목욕탕 등 그 아주 재력도 있으시고 지역 유지셨고, 제가 오늘 이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충무에 가면 남망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망산 정상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그 설립이 된 동상인데, 이분은 평생 그 아침 6시 되면은 그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예를 드리는 걸로 지역사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순신이 정말 정신적인 지주로 정말 이분은 정치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셨고 아주 덕망이 있으신 분이셔서 저희가 초대 해양소년단 충무 고성 거제 연맹의 연맹장으로 모셨다는 거, 제가 이분을 지금도 다시 또 그 훌륭한 그 인품을 생각하면서 이 인품이 진짜 이분을 진짜 이순신한테서 배웠구나. 우리가 이분을 우리는 이순신 주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흠모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화가 끝났고 2화는 2화는 1992년 바로 이듬해였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989년도 김영삼 대통령 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해군에서 창단된 충무공 유물 탐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탐사단 단장이신 황동안 대령은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해군 소위 때부터 제가 해군 소위로 진해함대 있을 때도 자주 뵙고 아주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마침 탐사단을 타시고 한산도에 자주 이제 탐사를 오셨어요. 오시면 저도 같이 타고서 같이 탐사로 나가고 그랬는데, 92년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장병 몇 명 데리고선 승용차로 저희 보트 공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A배낭에다가 뭐 무거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장병들이랑 같이 내려가지고 저희 창고에다가 두시면서 이거 안에 뭐가 있는지 자네 보지 말라고, 보면은 자네 다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 듣느라고 보지 않고 한 달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저보고 이제 보트를 좀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 보트를 갖다가 준비를 해놓았더니만 이제 동트기 전인데 단장님하고 이제 장병 3명 데리고서 그 A배낭 다시 싣고 한산도로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웅을 하고 나와서 그 후로는 이제 그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몇 년 지나서 한 2, 3년 지나서 신문에서 그 A배낭 속에 들어있는 게 별황자 총통, 그 거북선에서 사용했다고 가짜로 위조된 그 총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이것이 특별한 이순신 장군과 연계된 특별한 경험이었고, 사실 그 황동안 우리 그 대령님은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당시 가족에 이상한 그 부인하고 따님한테 이상한 괴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생명이 거의 풍전등화식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큰 모험을 하셨고, 저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아마 그분은 일생일 때 치욕으로 생각하시면서 평생 후회하시면서 사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화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3화는 우리 출신들 1970년도에 해양대학 다녔던 우리 출신들은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해군
해군 중령 박청정. 이분은 한산도 출신이세요. 한산도 출신이고 한산 박씨입니다. 진짜 이분들은 아주 완고한 이순신 숭배 그 종친들이세요. 거기에 우리 박청정 중령께서 진짜 이분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이 모습, 벌써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완전히 그 장군의 그 절도된 그 태도로 일관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해양대학 하고 회사에서 이제 교수직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선거에 나가셔가지고 나갈 때마다 지금 계속 그 낙마를 하세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아마 자료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이분의 낙마 그 히스토리 쭉 보니까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뭐 하나 또 나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한 15번 정도를 이렇게 낙마하신 걸로 계속 자료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낙마하시더라도 절대 기죽지 않고 진짜 오늘 그 이부경 이사장님이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박청정 중령 같이 15번 낙마를 했는데도 한 번도 기죽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진짜 씩씩하시고, 진짜 절대 남한테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는 거, 이런 거. 제가 그 박청정 중령 모시고 그 우리 경상 우수영이죠. 경상 우수영에 그 속한 많은 그 유인도들을 그 유세차 다녔는데 다니면서 하여튼 그 좋은 경험도 하고 그 섬이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있었던 그 지역들 아니겠는가 하고 색다르게 느끼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그때 허문도 그 정무수석하고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박청정 씨보다는 허문도 씨가 훨씬 인기가 많더라고요. 섬에 갔는데도 그 옛날에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약간 오늘 이부경 이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이순신 절대 진짜 일본을 향해서 더욱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고 김현리 사무총장님하고 또 허문도 씨도 5년 전에 돌아가셨죠.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순신 장군 관련된 에피소드를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이스켄 그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이 대표님은 오늘 뭐 저도 이제 이부경 이사장님이 잘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스켄 대표님께서 또 이순신 포럼에 또 회원이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부경 이사장님에 대한 뭐 소개라든지 또 그 이순신 포럼의 뭐 활동상, 그리고 이제 활동하시면서 좀 뭐 느끼신 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2009년도인데요. 12년 전이죠. 국제물류관리사협회 국영훈 회장님으로부터 이부경 사장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연결을 좀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흠뻑 빠진 거예요. 이부경 그 이사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주 당돌하게 저거 좀 인터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공대를 졸업을 하시고 일본 마쓰시다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RFID 그 전자칩이죠. 그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제 회사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서 이 이순신 사랑에 흠뻑 빠졌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부경 이사장님이 주도하는 파워 리더십 버스에 이제 타가지고 격전지, 한산대첩, 뭐 명랑대첩, 노량대첩, 칠천량 해전 이런 격전지들을 이 버스를 타고 이제 방문하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됐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스토리가 아닌 리얼한 어떤 이순신 이 장군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또 이순신 포럼을 창설을 하셔가지고 사단법인 창설을 하셔가지고 해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이제 미래가 남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이순신 센터 또 건립 문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문제는 아직 숙제로 지금 못 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같이 좀 그런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어떤 활동을 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부경 이사장님이 직접 이순신 어떤 파워 리더십 버스를 운영하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이순신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신 포럼을 또 어떤 배경으로 또 창설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이제 이순신 센터 물론 아산 현충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명복장 앞이 그분이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 적어도 그 이순신 센터가 하나 건립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그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좀 이루어지고 많은 외국분들도 와서 좀 방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좀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순신 센터는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더 말씀 듣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빈 대표님. 예.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크게 얘기 드릴 건 사실 없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는 우리 오늘 모임을 좀 홍보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이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부경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리더십을 그런 이제 리더십이라는 그런 인문학이나 그런 학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경제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일본에 좋은 신문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고베항하고 스루가항 서쪽 지역 항만을 연결하는 그런 국제 피더 항로를 올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일본 즉 동해 측의 화주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한국이나 이 지역 화물들이 중국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는 화물을 이제 고베항에 집약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인데요. 그것을 우선에 이제 내년 2월까지 항로를 개설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항로를 이제 정착시켜서 고베항 경쟁력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내륙 운송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 해 쪽, 그러니까 니가타나 스루가 같은 곳에서 내륙 운송을 통해서 고베나 나고야항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부산항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부산항에서 취하는 그런 일본 컨테이너 화물 유치 전략인데요. 이제 저도 이런 전략을 갖고 한 3, 4년 동안 부산항 포트 세일즈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도 언젠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갖고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루가항이나 니가타항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들을 부산으로 갖고 가지 않고 모두 먼 길을 돌아서 고베항까지 운반한 다음에 이제 고베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모두 고베 한신항만공사가 국제항만 운영하는 회사가 보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우리 부산항은 거의 그 환적 화물이 60%에 달하는 그런 그 환적 화물 유치 전략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일본의 일본 해측 컨테이너 화물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부산항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이순신의 유비무한 정신에 의하면은 이미 부산항만공사나 정부에서 이런 곳에서 대해서 이미 대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매우 걱정이 되어서 이제 올린 거고, 또 마침 이순신 리더십과 관련해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네요. 일본이 스루가항 니가다에 있는 화물을 고베항으로 가져와서 고베항에서 이제 큰 컨테이너 선박에 실어서 나르겠다. 그러니까 부산항 가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순신의 유비무한 정신으로 이걸 좀 우리가 대처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요, 네. 지금까지 네 분이 토론하셨고, 제가 이제 아까 이순신 장군의 좀 물류 측면에서의 좀 말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일단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또 토론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변찮은 강의를 잘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로잡을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생가터는 어디냐 하면 명보극장 앞에 있어요. 을지로 3가 역에서 내려서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현동에 살았다. 옛날에는 건천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2, 3살쯤 돼서 아산으로 내려갔어요. 아산은 외할머니 초계변 씨의 고향입니다. 변 씨 집성촌이 있거든요. 아산 현충사 있는 곳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어린 시절을 아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또 활쏘기를 하고 큰 꿈을 기른 곳이 바로 아산입니다. 그래서 아산 하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떠올리는데, 고향은 고향이지만 생가터만큼은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인현동에 있다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보면은 해군 영국의 넬슨 제독도 에리자베스 여왕이 전부 군인도 뽑아주고 물류도 해주고 무기도 만들어주고 전부 다 이렇게 나라에서 국방비를 지원해줘서 그래서 나가서 싸운 거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럴 여유가 있는 조선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서부터 10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참에 대해서만큼은 이순신이 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거였죠. 아까 둔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군량미도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됐고 판옥선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렇게 세 군데의 수사들을 대표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잖아요. 그래서 각 그 수사들에게 그 군선을 만들려고 얘기를 해서 또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도 거북선도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총통, 정철 총통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물론 해군에 속한 거는 아니지만 비격 진천내라고 지금 오늘날 수류탄에 비슷한 비격 진천내도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무기 개발도 그렇게 만드는 그런 병참에 대해서 전부 준비를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없을 때에는 군사들이 해조류라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아낌없이 했었어요. 본인 자신도 미역을 따러 같이 들어가서 미역을 오늘 뭐 52동을 땄다, 띠프를 무슨 뭐 몇 개를 만들었다, 또 무씨를 2대 5홉을 심었다, 뭐 이런 활동들을 부하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군수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했던 거, 특히 명량대첩이 끝나고 나서 서해대장정이라고 해서 고군산도까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어디에 이 조선 수군 기지를 만들까 하고 내려온 게 목포항 입구에 영산강 하구 그 앞에 고화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화도에 그 조선 수군 기지를 이렇게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했던 것이 해로 통행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적의 벤지, 또 세작성, 간첩의 벤지, 또 우리 선량한 시민 그 백성들의 벤지 모르니까 작은 배는 쌀 한 말, 큰 중간 배는 한 가마, 또 큰 배는 10가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량미를 그렇게 모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이라기보다는 CEO라는 경세가 측면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그런 경영 방식, 군영 방식을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 대해서는 뭐 물론 병참을 이제 자기가 다 준비해서 그걸 했겠지만은 그 전쟁에서 대첩을 이룬 거를 보면 견내량, 한산대첩, 그 좁은 견내량에서 밖으로 유인을 해서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산대첩을 치렀거든요. 그 물목이 좋은 곳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면은 물목 좋은 곳을 찾잖아요. 물목. 또 명량, 울돌목에서 또 대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런 물목을 잘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량도 굉장히 좁은 물목이거든요. 지금 남해대교가 2개나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노량, 그래서 량이에요. 견내량, 노량, 명량 이렇게. 그래서 이 물류로 친다면 물목이 좋은 것을 잡아서 결국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가 하는 거를 잘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께서 물류에 대해서 또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난중일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석행 사장님께서 이순신 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지금 한 2년간 활동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뭐 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전적지 답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0명 이상 뭐 모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또 CEO 아카데미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또 종식이 된다면 다시 재개해서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리더십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 아까도 그 김현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학술적인 것으로 경영학적인 면에서 리더십이 어떻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 경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인지,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센터 건립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의 폐교 같은 것도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또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순신 하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인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충효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그 CEO들이라든지 성인들한테는 인격 함양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좀 더 다듬고 수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을 좀 경영에 접목하고 또 이러한 그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 정말 독서 클럽이라든지 이순신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그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센터가 좀 건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체부에 소속돼 있는 그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 어떤 정신으로 저희가 힘껏 헤쳐나가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참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바다 저자 전문가 모임의 회원들도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숭고한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그 채팅창에 권호인 우리 대표님 질문이 있고, 그래서 권호인 대표님도 지금 마이크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승은 우리 교수님도 뭐 글을 남기셨고, 또 유찬열 지금 그 사장님도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호인 대표님 들리시나요? 나가셨나? 여기 글을 남기셨는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요. 네. 조선과 일본이 7년간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싸운 국가 간 전쟁인데 왜 이렇게 한자로 난이라고 왜 표현하느냐, 뭐 전쟁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난으로 했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조일 전쟁, 아마 임진왜란을 조일 전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조일 전쟁 중 전쟁 주요 지휘 체계 하고 지휘관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수군이 육군 안에 편집됐다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거 조금 그러면 말씀해. 네. 네, 왜 란이라고 했느냐 하면 원래 옛날부터 우리는 외적들, 외놈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아주 무시했어요. 우리는 그 외놈들, 그 외적들 이렇게 그리고 왜구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진년에 일어났던 난이다. 정유년에 일어났던 난이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쟁이라고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가로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북아 3국 국제전쟁이라고까지 그 어떤 학자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화약 전쟁이었었거든요. 그 중국 명나라는 대포를 가지고 왔고 홍위포 이런 대포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우리는 함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 최초의 화약 전쟁이었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면서 동북아 3국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그래서 병자 호란도 오랑캐가 여진족 오랑캐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병자 호란 정묘 호란 이렇게 호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사대주의 사상 사대주의로 명나라 많이 나라다라고 국가로 인정을 해줬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아마 란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일전쟁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립될 것 같고요. 주요 지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육군이다, 수군이다, 그 해군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갈라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순신 제독으로 불러야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나라의 무인, 무가급제를 하면 무인이 되고 무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첨사, 뭐 관찰,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정해지면서 제일 위에가 이제 장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비변사가 만들어지고 도채찰사가 또 아니면 그 도원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삼도수군 통제사 위에 도원수 위에 도채찰사 이런 계급들이 그 육군 해군 관계없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쉽게 말하면 종구품에서 정일품까지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는 종이품, 영의정은 정일품 뭐 이런 식으로 품계에 의해서 그런 지휘 체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이제 그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도원수 권율에게 불려가서 원균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이 곤장을 맞거든요. 예,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지금의 말로 하자면 육군이 해군을 지휘했다는 그런 꼴이 된 거죠. 도원수는 육군까지 다 해군 육군 다 합해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그럴까? 예, 한 거고 삼도수군 통제사는 그 해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육군이 해군을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너무 해박한 그 지식을 갖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승은 교수님 혹시 계시나요? 이승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그 이순신 리더십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난중일기를 비롯한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또 기억을 또 소환시켜 주셔서 감사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순신의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 어떤 처해 있는 그 시대 정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통섭형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또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지휘자로서의 어떤 통찰의 어떤 품격, 그리고 그분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어떤 본인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도덕성도 겸비되어진 것이 지금 또 여러 어떤 대선 선거의 어떤 킹메이커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큰 어떤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질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그 안강훈 대표님께서 이번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셔서 어떤 그 외국의 사례들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잠시 든 생각을 걸림돌이라는 거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늘 그 걸림이라는 어떤 허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통과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디딤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어떤 나아갈 그런 것들이 장애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변곡점에서 그것이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기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혁신의 길의 길목에서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토요일 그 열강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에 늘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또 한 주일을 또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리더십의 어떤 강한 그런 끌림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 한 15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김상환 교장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장 선생님 계세요? 예.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딴 것보다도요. 우리 이부경 박사님은 3년 전부터 우리 그 학생들하고 3년 전에 끝났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못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우리 2학년들하고 같이 이순신과 그다음 장보고 탐사를 직접 우리 학생들 데리고 4년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이 박사님 그 강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좀 참여를 시키고 싶었지만 연휴가 돼서 집으로 이제 다 간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그 학생 간부들은 이런 간부 수련에 대해 신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한번 들을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오늘 참여하게끔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뭐 우리 학생들이 좋은 특강에 있을 때마다 늘 같이는 못하지만 한 번씩 돌아서 또 우리 학생들 수준에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준을 감안을 해서 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코로나가 이제 나아져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이 박사님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3년 전에 이제 벽화진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연설을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하면서 하는 게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서 빨리 그 실제적으로 장보고 그 장군이나 또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학생들이 살아있는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이 그 강의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해기사 될 학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생들도 있고
또 오션 폴리텍 학생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기사들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험한 그 바다에 나가고 또 선주로부터 배를 맡아서 또 운항을 해줘야 되고 화주의 화물을 맡아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책임감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하신 거는 그 맡으신 직책에 따른 강한 책임감이 이제 발로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도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이 크게 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예, 예, 누구시죠? 유찬열입니다. 예, 유찬열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우리 김 교수님 항상 이 모임 운영하시느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굉장한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지만 저기 전라도 목포 쪽에 그 출장을 온 김에 오늘 전라 우수영도 다시 둘러보고 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묘장, 그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고 가묘를 쓰셨던 장소,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노량해전을 참전하고 오는 그 비금동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우리 이순신 장군을 많이 존경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순신 신자를 써서 유신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낳는다고 그러면 유순이라고 그랬는데 유순까지는 하나뿐이 못 낳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이순신 장군은 특별하게 정부 쪽 국가로부터의 아무런 도움이 없이 모든 거를 우리 이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분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산에 보면 그 부산포 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충무동 로타리에 그 이충무공 영목이라는 그 꽤 큰 그 저기 모뉴먼트를 만들어서 충무동 로타리에 있던 것을 해양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송도 쪽으로 이전을 해 있다가 폐교가 되면서 그거를 부산의 구덕산 밑에 대신공원에 지금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아침에 집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 등산을 하고 그 영무비를 한번 돌아서 그러고 출근을 하는 그런 매일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또 한 가지 부산에 보면 협성건설이라고 하는 그 종합건설 업체가 있는데 정철원 회장이라는 분이 해양대학에 그 들어오는 정문을 시사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그 양반이 그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협성문화재단이라는 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 그런 발표 우리 그 누구시죠? 그 부장판사 하시다가 저기 책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쓰신 그런 분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 정철원 그 협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그 이 박사님이 이순신 장군 그 일을 할 적에 충분한 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그런 정보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 박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사항은 그 우리 임진왜란 따진다고 해도 지금부터 한 500년이 채 안 되는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때의 그 판옥선이나 또는 그 거북선은 물론 지금 존재하지를 않고 그 흔적까지도 모형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찾는 노력도 꽤 아까 우리 김정수 선장 얘기 들어봐도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그 판옥선이나 그
거북선 같은 것을 찾는 노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있는지, 뭐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따지면 유럽 역사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 난중일기 말고 다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직접 쓰시던 뭐 우리 괴테하우스를 가면 괴테가 자던 침대, 펜촉 뭐 이런 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박사님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판옥선하고 거북선 이것은 이제 뭐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판옥선도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그런 거를 보면 그 모형이나 그런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의 그 전투 형태가 분파시키는 거네요. 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분파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 유적지에서 신안 보물이 나왔을 때 그 배 모형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130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북선이나 판옥선은 다 불태워서 없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찾는 노력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7천량 해협에서 혹시라도 거북선의 그런 모형이나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바다 밑바닥을 샅샅이 뒤졌다고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인조 임금이 1644년에 처음으로 충무공 시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현종이 효종 임금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셨어요. 그 다음에 숙종 임금님이 현충사를 지으시면서 이순신 장군을 현양했죠. 그 다음에 정조 임금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충무공 전설을 만드셨어요. 규장강의 각신들에게 명해서 이충무공 전설을 만들었는데 그 전서 안에 판옥선의 도면과 거북선의 도면이 남아 있어요. 그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이 칠천량 해전 때 다 분파됐다고 하는데 정조 임금 다음에 순조 임금님께서 거북선이 지금 몇 척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40몇 척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40몇 척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고종 임금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판옥선도 마찬가지예요. 판옥선도 보면은 우리가 최고로 많이 판옥선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가 780척인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다 없어지고 지금은 그 모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고 그 도면만 남아 있어요. 지금 거북선은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앞에 하나, 통영에 하나, 노량해협에 하나 이렇게 실물 크기의 모형, 그 도면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한 게 세 척이 있어요. 예전에 한강에 매여 있던 거북선 있죠? 그것이 통영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판옥선은 그 이충무공 전서에 나와 있는 도면을 보고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뭐 통영이고 어디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런 유물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는 노력은 무척 많이 했다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아이고 그런 사실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 도면을 우리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지금 말씀이시죠? 이충무공 전서에 남아 있어요. 아까 그러시구나. 김정수 그 대표님께서 그 무슨 황자총통을 이렇게 했다가 어째고 이렇게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유물처럼 그런 유물 탐사단이 있어갖고 해군에서 무척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철갑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네. 김현수 교수님 우리가 조선학회 여기 또 네. 회장님이신데 잘 아실 것 같은데 철갑선이라면은 그러면 그 나무로 된 배 위에다가 네. 철판을 덮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그러면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그 위에 뭐 철이란 걸 그렇게 이렇게 막 평평하게 펴는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철갑. 판옥선 위에 지붕을 씌웠거든요. 예. 지붕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칼, 송곳, 못 이 세부치를 쭉 박아가지고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 거북선을 보고 아이고 이거 아이언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이래가지고 오역이 돼서 철갑선으로 그러니까 붕이 다 철로 그러면은 배가 가라앉죠 너무 무거워서 예. 예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칼 뭐 쇠붙이를 뾰족뾰족한 거를 그 예, 예. 해가지고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우린 그렇게 오역된 걸로 해서 철갑선이다 심지어는 잠수함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때 저도 그래서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니 잠깐만요. 예, 저도 그래갖고 조금 아까 잠깐 생각했는데 무거운 걸 위해 하면 우리가 보건성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네네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안 대표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거의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제 조총이 있었지만 그 전에 활로 다 전쟁을 했었고 조총을 쐈는데 조총의 거리가 굉장히 짧았고 조총이 어떤 철판이나 이런데 약간 부닥쳐도 단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 상태여서 굉장히 얇은 만약에 그때 당시엔 전부 다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 만약에 철판을 덮었다면 그 거북선이 굉장히 속도가 빠라 이게 이중으로 이제 그 프로펠러 지금 말하는 프로펠러 이중 프로펠러 해가지고 가변 프로펠러 쓴 형태로 이제 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형태로 이제 그런 화살이나 그때는 화살에 이제 독을 붙였으니까 화살이나 조총을 못 들어오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가 있다 하더라도 포가 그 정도를 이제 쉽게 파손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외국에서 언더우드가 이제 철갑선이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위에 이제 굉장히 얇은 납득계보다 얇다고 그래요. 그 정도 얇은 판을 그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판옥선 같은 배를 붙여놓고 뛰어 넘어오니까 못 뛰어넘게 이제 그걸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여기 해양대학의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김진수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전용호 교수님도 계시고 또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양지훈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교수님들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생들 뭐 교육하는데 홍태호 교수님도 계시고 박기태 교수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예, 한 45분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교수님 제가 그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는 것 같아서 아까 질문하려고 예, 예. 했던 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 박사님께서 워낙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최근의 일들과 굉장히 흡사한 일들이 임진왜란 때 일어났고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했었을 때 많이 발견이 됐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 외군이 침략하려고 했을 때 일본은 이미 자국에 있는 백성들 한국에 거주하는 외인들이라고 했죠. 일본 외인들을 전부 다 철수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짐이 보였고 또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대신들이 일본에 가서 두 사람이 가서 이제 한 사람은 황윤길이는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 했고 김성일이는 그런 뭐 히데요시가 그런 자질을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정은 일본보다 우리가 모든 게 앞서 있기 때문에 절대 전쟁, 뭐 난을 일으키든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난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는 승리를 하지 못하면 다 난이라고 했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은 다 이겼었을 때 얘기지만 이제 나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조선은 외부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 다 우월하다. 그래서 절대 한국한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물론 이제 했지만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경제 시대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세계 몇 위 국가 순위가 어느 정도다, 경제 우위가 얼마다, 뭐 최고의 선진국이다, 최고의 뭐 코로나 뭐 코비드 대비를 잘한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거 그때 당시하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대가 너무 똑같은 일이 우리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해외 출장들을 다녀오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안일한 상태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있는 우파라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던데 왜 그랬을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순신 장군이 혼자만 어떤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혼자 이제 고군분투한 거 아닙니까? 고군분투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임진왜란 중에도 또 이제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정말 극복했을까라는 것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혹시 이분 알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엄청 광범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모르겠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이 우월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임진왜란 전에는 일본이 못 갖고 있었던 거, 조선은 갖고 있는데 일본이 못 갖고 있었던 거, 인삼, 목화, 그다음에 종이 이런 것들은 한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조선이 우월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정보 수집을 안 해요. 정보 수집을 분석하고 이 정보 수집을 해서 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부를 참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윤길이는 일어날 거다. 김성일이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 것도 오로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물평을 한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산 초량에 있는 외관에서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정보도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바닷가로 나무 토막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관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이순신한테. 원균한테도 보고를 하죠. 원균은 바닷가에 나무 토막이 떠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나무 토막 아니라 쓰레기도 떠내려오는데 이러면서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나무 토막이 그렇게 떠내려온다는 거는 저쪽 편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다. 배를 짓고 있는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신호다. 이렇게 그 정보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 그런 오판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지만 기본이 돼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절대로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대라도 적이든 적이 아니든 상대편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는 겸손하지 못한 처사고 겸손하지 못한 거는 결국 자기가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기본이 탄탄하게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어디 세미나나 뭐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누굽니까? 다 노비, 노예, 중, 머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번 명령 지시하고 5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2번만 확인해도 난리 납니다. 나를 못 믿냐, 무시하냐, 난리를 치죠. 근데 5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글을 모르는 그 무지랭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목표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5번 아니라 10번이라도 한다 하는 그런 기본이 탄탄하게 돼 있는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관한 한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년 동안 전국 춘추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튼튼한 기본이 돼 있고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지금 코로나19 이것만 봐도 우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반역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3,000명 나오지만 거기 12,000명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아까 사장님께서 듀바이나 무슨 중동 지역에 철저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필사즉생으로 반역을 지켜야 하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스스로 다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방역 거리두기 지키는 사람만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니네는 지켜라 나는 단풍놀이 간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의 말씀에 그런 정보 분석 능력이 또 위기 관리 능력이 그런 것들은 노비들이 하면 돼. 예. 예전에 고종임금님이 그러셨다잖아요. 테니스를 치는데 와서 시범 경기를 하니까 아우 저렇게 땀 흘리고 왜 하느냐고 저거는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부족하면 공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영에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이사장님, 제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책에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 제가 독후감에도 썼습니다만은 용인 전투에서 배우는 쓰라린 교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육군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주 네. 대패를 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그 7천량 그 패전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대성을 거두고 이렇게 된 것과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이사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 용인 전투에서 대패를 했는데 네. 그 뒤에 40년도 안 돼갖고 병자호란 때 또 똑같은 자리에서 쌍영 전투에서 우리가 또 당했다는 거죠. 네, 맞아. 이게 되겠냐? 여기서 쓰라린 교훈이다. 우리도 말이에요. 한진해운 그 사태가 2016년에 났는데 2001년에 조양상선이 전기선사인데 네, 파산이 그렇죠. 됐어요. 15년 만에 났는데 네. 우리가 그 조양상선에서 그 교훈을 얻지를 못해갖고 다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사장님께서 그 용인 전투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강의를 네. 마무리하면은 네, 우리한테 네.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 전투는 정말 7천량 해전 못지않는 치욕적인 전투인데요. 4월 13일 날 부산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동래, 상주, 탕금대 뭐 그냥 쭉쭉쭉쭉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임금이 또 저 의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임금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근왕병을 3도에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용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한산대첩에 이순신한테 당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장수가 겨우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장수인데 그 장수가 서울 근교까지 갔다가 우리 5만 명 또 뭐 어떤 책에는 10만 명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근왕병들이 용인 전투까지 왔다고 하니까
1600명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왜군들을 물리치고 우리 임금을 보호해야 된다. 한양을 사수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모여 있는데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우고 뭘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일본의 1600명 정도 되는 그 왜군들이 살살 와서 정탐하다가 조총을 쏘고 이런 그 난리가 나니까 우리 조선군들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예, 그래서 용인 전투에서 아주 그냥 대패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그때 권율 장군도 전라도 그 병사로 참전을 해서 올라왔다가 자기 부하들만 잘 건수를 해서 밑으로 철수를 한 그래서 이제 철수의 그런 어떤 그 규모 있게 철수를 한 그런 것도 되지만 하여튼 용인 전투는 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1600명에게 5만의 군사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그런 거예요. 지금 수원의 광교산 그 중턱이에요. 그런데 40년도 안 돼서 또 병자호란 때 쌍용 전투에서 또 그렇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거예요. 그 광교산 위에 올라가면 이쪽 편으로는 분당이 보이고 이쪽 편으로는 안양이 보이고 이 서울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저는 그거를 복귀를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되짚어 보고 왜 실수를 해야 됐는지. 그러니까 바둑에서 복귀하잖아요. 뭐 바둑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요즘 경영자 그쪽에서 노트에서 C, do, plan, 뭐 plan, do, C, check. plan, do, C, chec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무슨 PPT 자료나 이런 거 보면 플랜 2C까지는 있어요. 근데 체크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체크에 굉장히 약한 거죠. 복귀를 안 하니까 왜 그랬는지, 왜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칠천량 해전에서 배설이 12척을 가지고서는 탈영했잖아요. 그 회룡포에서 12척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순신은 왜 탈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배가 여기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하면서 그거를 부하들이 배로 가서 배를 끌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육지로 말을 타고 달려서 그 배를 수습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실패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에도 쓴 것이 실패를 기획하는 것이다. 기획에 실패를 하면 실패를 기획하는 것이다. 예, 역설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복귀를 안 한다.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복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복귀를 안 하는 그런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우리는 겉으로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뛰고 놀고 신나게 그 끈가리 치고 풍악을 울리는 그런 것이 또 그거잖아요. 득이잖아요. 그렇듯이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혹시 우리 그 김성만 우리 그 선생님 혹시 그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성만 우리 사장님. 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전작 선배님. 예, 다들 고문혁 교수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고문혁. 예. 아, 고 교수님. 예, 예. 고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숭실대 고문현입니다. 우리
이부경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앞에 뭐 안강원 대표님 등 좋은 말씀을 또 질문도 예리하게 하셔가지고 또 피곤하시고 해서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사망하셨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 중에 사망하지 않고 그냥 생존하셨는데 죽음을 더 클라이맥스 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망했다는 설이 저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죽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 그 죽음만큼 아름다웠고 숭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정말 그 반론, 그렇게 전쟁 중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사실인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는 조금 전에도 우리 이진환 교수가 얘기했지만 해석을 계속해야 되고 난중일기도 해석을 계속해야 되고 해석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사료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완벽한 난중일기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돼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쓴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자 중심으로 쓰면 자기의 약점은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밝히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밝히는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순신을 공부하고 여기까지 발표를 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서 일단 그 보편 타당성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순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량해전에 이제 그 시마즈 유시히로 군대가 사천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진린 장군의 등자룡 장군이 가고 왼쪽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가고 그리고 중간에는 진린 장군이 가고 이렇게 해서 쳐들어갔어요. 갔는데 워낙 이순신 장군이 그 환포를 쏘면서 또 화공을 잘 쓰니까 이게 대열이 무너져가지고 일본 놈들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게 도망간 게 관음포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관음포로 나가면은 바다가 있는 줄 알고 관음포 쪽으로 갔는데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관음포가. 그러니까는 그 왜적들이 돌아서 빠져나올 탈출구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린 장군은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가가지고서는 저놈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일본군들이 또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린 장군이 양쪽에서 협공하는 그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이고 큰일 났다. 진린 장군이 죽으면 안 된다. 이거는 명나라 조명연합군의 큰 참사가 일어나니까 진린 장군을 구해라. 이래 가지고서는 이순신 장군이 들어갔는데 겹겹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총탄에 맞아서 순국하신 걸로 저는 정사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어디 은둔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순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해 충렬사 뒤편에 가묘 가짜로 묻어놨다가 맨 마지막 삼도수군 통제영인 고금도로 옮겨서 83일간 거기 모셔놨다가 그 다음에 2월에 정식으로 삼도수군 통제사 장례식장을 아산으로 모셔서 무덤을 썼어요. 근데 그 후에 16년 후에 이순신 장군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합장묘를 한다고 어라산으로 옮겨서 지금의 그 은복면에 있는 그 묘소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묘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한 거 아니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한 거는 이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의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에서 그렇군요. 예, 뭐 막 열심히 싸운다고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하니까 최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살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리고 왜 앞장서느냐. 장군들은 맨 뒤에 서는데 응?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은 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자살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거고 또 명량대첩의 마지막 한 척, 12척 플러스 김옥추의 한 척이 참전했잖아요. 그 김옥추의 후손이 200년 후에 김옥추 장군의 행록을 막 쓰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명량대첩에 참전을 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벗고 뭘 벗고 뭐 이렇게 해서 싸웠다. 이러고 행록에다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 미화한다 그럴까?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면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가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자살했지 않느냐. 살아봤자 이래도 선조한테 죽을 거고 저래도 선조한테 죽을 건데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자살설이고 은둔설은 부인의 묘에 합장하기 위해서 16년 후에 다시 묘를 쓰니까 은둔하다가 이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 이충무공 전설을 보나 지금까지 사학자들이 밝힌 역사적 사실을 보나 순국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KDI 우리 구자연 박사님 지금 계세요? 구 박사님. 네, 있습니다. 아, 네, 구 박사님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예. 저기 주제는 아니고요. 예. 저도 오늘 사실 이순신 장군님 아니면 제독님에 대해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뭐 성웅 이순신 그 만화 영화도 보고 많이 배웠는데 어찌 보면 성장하면서 본의를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쪽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아니면 그동안에 그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안광원 그 사장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정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싱크테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마음이 더 많이 가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일본의 공격이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K방역이라든가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는 또 기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하셨던 것처럼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오늘 들었던 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되짚어 보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분차분 고민을 다시 하는 계기로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서 오늘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부경 이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토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우리 그 이부경 이사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